19년이요. 감히 우리 유럽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요. 드디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총리를 한국에 파견한 겁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략적 동맹을 위해서였죠. 19년입니다.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 2005년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단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탈리아는 19년 만에 총리를 한국에 보냈을까요? 한국만이 가진 유럽을 움직인 단 하나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마르코 로시입니다. 저는 유럽연합 통상정책연구소 수석 분석관으로 28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저는 무역협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유럽의 생존 전략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중국은 공급망 무기화를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140년 우정을 바탕으로 신뢰라는 단 한마디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브뤼셀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긴급 보고서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소재 의존도 79%. 즉각 대응 필요. 저는 보고서 4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 반도체 산업이 중국 소재의 79%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갈륨이요? 98%. 게르마늄이요? 87%. 히토류요? 거의 전부였습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유럽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페라리. 자동차 업계가 아우성이었습니다. 반도체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반도체 소재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고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죠.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히토류 매장량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제였습니다. 히토류를 캐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반도체에 쓸 수 있는 순도로 정제하는 겁니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국에 다 밀려났죠. 왜 밀려났을까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중국의 5배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히토류 정제 설비를 다시 구축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년이요. 그 사이에 유럽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옵션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였습니다.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호주도 채굴만 합니다. 정제는 말레이시아에서 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경 문제로 난리였습니다. 결국 호주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유럽 자체 생산이었습니다. 독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프랑스도 나섰죠.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제안이었습니다. 작센 지역에 히토류 정제 설비를 짓겠다. 예산은 80억 유로. 기간은 8년. 성공 확률은요? 보고서에는 추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더 웃겼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캐고 있었습니다. 히토류도 거기서 캔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니제르 정부가 2023년 쿠데타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이요. 신뢰 제로입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모든 옵션이 막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래 걸리고 호주는 정제 능력이 없고 유럽은 경험이 없고 아프리카는 불안정하고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포스코 케미칼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히토류 자급률 40% 달성.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몰랐다는 사실을요. 19년입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가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은 네 번째 교역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영국. 한국은 네 번째였죠. 네 번째요. 그게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2005년 마지막 총리 방문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외교부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유럽은 그리스 위기, 스페인 위기, 이탈리아 부채 위기로 난리였죠. 한국,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2015년 난민 위기가 왔습니다. 시리아에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최전선이었죠. 한국, 그때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2020년 3월 하루 사망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병원이 포화 상태였죠. 인공호흡기가 부족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긴급 구매팀을 꾸렸습니다. 독일에 요청했습니다. 마스크 좀 보내주십시오.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프랑스에 요청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국 우선입니다.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탈리아를 돕고 싶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72시간 후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가 떴습니다. KF94 마스크 50만 장, 진단키트 1만 개, 방호복 5,000벌이 실려왔습니다. 공짜였습니다. 원조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뭐지?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우리는 또 한국을 잊어버렸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19년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다.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시 차관, 한국 방문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총리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녀가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1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27개 회원국 산업 담당 장관들이었죠.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루노 르메르.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유럽 반도체 주권 확보 방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일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나서겠습니다. 인피니온이 있습니다.
작센에 새 공장을 짓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인피니온이요? 인피니온은 파워 반도체는 잘 만듭니다. 그런데 첨단 반도체는요? 대만 TSMC, 한국 삼성, 그 정도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STM이 있습니다. 그르노블에 투자하겠습니다. STM이요? STM은 자동차용 반도체나 센서는 잘 만듭니다. 그런데 3나노 공정이요? 불가능합니다. 네덜란드가 나섰습니다. 우리 ASML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ASML은 장비만 만듭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 자기 회사 자랑만 늘어놓았죠. 그때 벨기에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TSMC와 협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만이요. 문제는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유럽 반도체 공급망은 그날로 끝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독일 장관이 말했습니다. 로시 차관, 한국이요? 한국은 우리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라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요.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43%,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시장 점유율 28%, 합치면 71%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1%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고객사 평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모두가 삼성을 평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99.8%. 30년 동안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vs 한국. 먼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유럽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요? 21%였습니다. 한국 혼자 유럽 전체의 2배가 넘었습니다. 기술 수준은 어땠을까요? 유럽은 10나노 공정까지 가능했습니다. 한국은요? 3나노 양산 중이었습니다. 삼성은 2나노 개발을 끝냈고 2025년 양산 계획이었죠. 나노 단위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3나노와 10나노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성능은 3배, 전력 효율은 5배 차이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2023년 한 해에만 반도체 부문에 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210억 유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조 원, 140억 유로를 투자했죠. 합치면 350억 유로입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반도체 투자액이 2023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20억 유로였습니다. 한국 두 회사가 유럽 전체보다 3배 가까이 많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는 걸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공급망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소재가 필요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히토류. 이런 소재들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유럽은 이 소재들을 어디서 구할까요? 중국이었습니다.
79%가 중국이었죠.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3년 발표 자료였습니다. 핵심 소재 자급률 67% 달성. 2027년 목표 80%. 67%요. 한국은 반도체 소재의 67%를 자체 생산하거나 중국이 아닌 곳에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포스코케미칼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히토류도 함께 나왔죠.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히토류 자급률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40%요. 유럽은 5%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3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왔다는 걸요. 저는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951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탈리아가 의료 지원 부대를 보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런데 세부 내용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51년 한국 파병 기록 좀 보내주십시오. 이틀 후 128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1월 16일. 이탈리아 적십자 의료부대 68명이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7명, 간호사 21명, 의무병 40명이었죠. 그들은 영등포에 야전병원을 세웠습니다. 4년 동안 그들이 치료한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2만 3천 명이었습니다. 22만 3천 명이요. 한국군, 유엔군, 민간인, 심지어 북한군 포로까지 치료했습니다. 차별 없이요. 보고서 47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치료했다. 국적을 치료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954년 휴전 후 이탈리아 의료부대는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쓰던 병원 건물은 한국 정부에 기증됐죠. 그 자리에 지금 우신초등학교가 서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적십자 의료부대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7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교적 수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때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에 마스크를 보냈던 그 일을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951년 이탈리아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69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르다는 걸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요. 2024년 1월 8일. 로마키지 궁전 총리 집무실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참모진 5명이 함께 있었죠. 로시 차관, 한국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총리님, 일정이 빠듯합니다. 중국, 일본, 인도 순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취소하십시오. 한국이 먼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리님, 왜 한국입니까? 멜로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집어들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2024-2030 유럽 반도체 안보 전략.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한국 없이 반도체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 멜로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로시 차관, 제가 한국에 가서 뭘 얻어와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공급 안정화. 둘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셋째,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요? 네. 우리가 영원히 한국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자체 생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멜로니가 웃었습니다. 로시 차관, 한국이 기술을 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할 건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그럼요. 공동 연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한국이 가진 것을 합치는 겁니다. 멜로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ASML입니다. 네덜란드 회사지만 유럽 기술입니다.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한국도 ASML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ASML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데 투자합니다. 그 대가로 한국이 반도체 생산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다. 멜로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날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문의 모든 디테일을 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멜로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시 차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믿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듭니다. 뭐가 확신을 줍니까? 숫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납기 준수율 99.8%.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멜로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2024년 1월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멜로니 총리의 수행단으로 함께 왔습니다. 경제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차관급 인사들이 함께였죠. 공항에서 나오니 영하 5도였습니다. 1월 서울은 추웠습니다. 그런데 공항은 깨끗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15분 만에 끝났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1시간 걸립니다. 첫날 일정은 청와대 방문이었습니다. 아니,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고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악수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19년 만에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됐을 때 오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가 됐을 때라는 표현이요. 회담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반도체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공동 연구 개발. 모든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측의 준비였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12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이탈리아와의 협력 방안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야별로요. 반도체, 배터리, 수소, 원자력, 조선, 방산.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해각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탈리아 반도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맵긴 했지만 맛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1951년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73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평택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했죠.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200개 크기였습니다. 건물 높이가 5층이었는데 내부는 15층 높이였죠. 클린룸 때문이었습니다. 클린룸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관제실에서 봤습니다. 모니터에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죠. 자동화율 95%라고 했습니다. 삼성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웨이퍼 45만 장을 생산합니다. 45만 장이요. 한 장당 칩이 수백 개씩 나옵니다. 하루에 칩 수억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얼마입니까? 0.001%입니다. 10만 개 중 하나만 불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공장 자료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 공장의 불량률이 0.01%였습니다. 한국이 10배 나았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삼성 임원이 답했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반도체를 못 만들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이요. 셋째 날 오전. 저는 포스코 케미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였죠. 연구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상무라는 분이었습니다. 30년 경력 화학공학자였죠. 그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폐배터리 재활용 라인입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폐배터리가 실려왔죠. 김상무가 설명했습니다. 폐배터리를 분해합니다. 그 안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을 추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히토류도 나옵니다. 히토류가 배터리에 들어 있습니까? 네. 소량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모터에 쓰이는 네오디뮴 같은 것들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폐기물에서 자원을 뽑아낸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회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95%입니다. 95%요. 버려지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 개발했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년 걸렸습니다. 왜 개발했습니까? 김상무가 웃었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2010년에 10배 올렸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한테 안 당하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저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고순도 정제 라인입니다. 거대한 증류탑이 보였습니다. 5층 높이였죠. 히토류를 추출하는 것과 정제하는 건 다릅니다. 정제가 핵심입니다. 순도가 얼마나 됩니까? 99.99%입니다. 99.99%요. 이건 반도체 급순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협력할 수 있습니까?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요? 경쟁사한테 기술을 주는 건데요. 김상무가 웃었습니다. 경쟁사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중국에 대항하려면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뭔지요. 한국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일본과 손잡으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묘역에 헌화하는 거였죠. 현충원은 서울 남쪽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겨울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우리는 이탈리아 참전용사 구역으로 갔습니다. 묘비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6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1951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의료부 대원들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헌화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부 직원이 저에게 작은 앨범을 건네줬습니다. 이탈리아 의료부대의 활동 사진입니다.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51년 영등포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들이 한국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간호사가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9세. 폭격으로 다리 골절. 3개월 치료 후 완치.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7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82살입니다. 아마 손주들과 살고 있겠죠. 그는 이탈리아를 기억할까요? 한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를 도와준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충원을 나오는 길에 멜로니 총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로시 차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과거를 기억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과거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과거는 현재입니다. 1951년에 받은 도움이 2024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멜로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맺은 약속을 73년 후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서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3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양해각서 3개.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핵심 광물 공동 연구,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 종이였습니다. 그냥 종이 몇 장이었죠. 그런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종이가 아니라는 걸요. 약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배웅했습니다. 보통 차관급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시 차관, 다음에 또 오십시오. 저는 답했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이탈리아에 오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잿더미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5,000달러입니다. 500배입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품질을 지킵니다. 기억을 지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19년 동안 잘못 보고 있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로마 산업부 청사였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양해각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였죠. 회의실에 20명이 모였습니다. 이탈리아 측 10명, 한국 측 10명. 한국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에 합작 공장을 짓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장입니다. 타란토요. 타란토는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도시입니다. 실업률이 15%였죠. 투자 규모는 20억 유로입니다. 일자리 3,000개가 생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착공은 6개월 후입니다. 완공은 2년 후입니다. 2년이요. 유럽 기업이라면 계획만 2년 걸립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장관과 개인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장관님, 왜 타란토입니까? 밀라노나 토리노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1951년 이탈리아 의료부대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도 가난한 도시였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타란토도 부산처럼 바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73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투자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협상을 해왔죠.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다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집니다. 손익계산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따집니다. 신뢰를 계산합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타란토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이면 공장이 완성됩니다. 타란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겁니다. 19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73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이 21세기 반도체 동맹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의 시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